개입 기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개입 기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개입하는 거 이유는 뭐예요? 개입한다, 개입한다, 인터벤션 한다. 목적이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목적. 변화예요, 변화. 문제 해결 및 변화가 개입을 위한 목적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여러 가지 뭐 내면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관련된 감정도 변화시켜야 되고 행동, 그 다음에 뭐 생각,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를 향상시킨다? 개인의 자아 기능 혹은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입에는 직접적인 개입과 간접적인 개입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간접적인 개입은 그러니까 환경에 개입을 하는 거죠. 환경적인 뭐 여러 가지 자원을 변화시킨다거나 자원을 연결한다거나 옹호를 한다거나 중결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환경 요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대처할 수 있게 우리가 한다면 직접적인 개입 방법은 클라이언트 개인의 변화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정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문제 상황에서 개인이 잘 대처할 수 있게,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직접적인 개입 기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개입 기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간접 개입은 환경에 개입하는 거, 직접 개입은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 근데 개인의 변화는 정서, 행동, 뭐 사고 이런 것들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직접 개입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지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그렇다고 있다는 걸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직접적인 개입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지지하기 기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넘겨볼까요? 문제 해결에 직접 영향 주기 기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탐색 묘사 환기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황 속에 인간이라는 관점을 고려한 개입 기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유형, 역동성, 그 행동 사이의 어떤 패턴을 성찰하는 개입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발달을 이해하려고 하는, 즉 과거 경험 어땠는지 하는 거를 파악하는 개입 기법도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몇 가지예요. 6가지의 개입 기법인데요. 이런 개입 기법이 직접적인 개입 기법이고요. 이런 직접적인 개입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 정서, 행동 이런 거를 변화시킨다. 또 여기에 이제 생각도 변화시켜야겠죠. 사고도 같이 변화시켜야겠죠. 인간의 변화의 3대 치욕하면은 감정, 행동, 사고 이 3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현실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처음 개입하는 기법, 우리가 지지하기다, 지지하기 기법이다. 자, 클라이언트가 이제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지지한다, 서포트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다른 말로 여긴 받쳐주기,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클라이언트의 지지하기 기법은 클라이언트 지금 되게 불안한 상태, 자존감도 되게 결여되어 있고.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그랬을 때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클라이언트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받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쳐주는 걸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자존감도 회복하고 불안감도 좀 감소시키고 뭔가 힘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친구들이 토닥토닥 하면서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야, 내가 보기엔 너 이런 거 너무 잘해. 뭐 이런 거 해주면 여러분들 힘이 생기죠? 더 이상 막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걸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문제를 경험하는 클라이언트들은 되게 많이 지금 뭐가 막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를 향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수용, 도우려는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조금 감소시켜 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지해 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자, 지지하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재보증 또는 안심이라 그래요. 재보증 시킨다, 안심시킨다, 또 하나 격려한다. 격려하는 건 알잖아요. 그쵸? 자, 재보증 또는 안심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뭔가 이제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무력하다라고 느끼고 막 이런 뭐 내가 정말 되게 뭐 형편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지지할 때 재보증 안심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너 잘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라고 이 사람한테 내가 보증해 이런 거예요. 어. 내가 보증하는데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야. 그거 내가 믿어. 내가 보증해. 라고 클라이언트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안심을 시켜주고. 내가 보증한다. 재보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친구한테 아니 할 수 있어. 너 열심히 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침착하게만 해. 난 너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나 보증해. 이런 거야. 그러면서 자꾸 지지를 주는 거죠. 이제 괜찮아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보증해 줄 수 있는 또 말, 뭐 내가 보증해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지지하기에는 이런 재보증과 안심뿐만이 아니라 이제 격려하는 것도 있죠. 이 격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건 정말 잘하셨어요. 자, 클라이언트가 이제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행동이나 태도를 인정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격려하는 거죠. 근데 이때 격려할 때는 아니야,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한 행동은 정말 잘했다라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칭찬해 줄 때 쓰는 게 격려예요. 여태까지 굉장히 잘 참아온 거 정말 잘하셨어요. 그냥 앞으로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따님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으셔서 저하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따님이랑 그렇게 막 갈등적인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번엔 따님한테 화를 내지 않고 그래도 잘 참아왔던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뭐 이런 거 정말 잘하셨어요. 잘했어 이런 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격려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잘했구나. 앞으로 더 잘해야지 이렇게 동기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지하는 기법도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신감도 주고 뭔가 힘을 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직접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역량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제 뭐 따님이랑 이야기를 하기가 관계가 너무 힘드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말씀을 하시기는 어려우시면 따님한테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이제 따님하고 이제 좀 뻘쭘하신 관계시라면, 뭐, 반찬을 밥을 먹을 때 이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밥 먹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둘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실제로 직접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에 직접 영향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신이 이제 직접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제안이나 충고를 준다. 그래서 예시는 이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너무 강요하지 않는 거, 완곡하게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클라이언트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계획 기법입니다. 앞서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탐색 묘사 환기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제 탐색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탐색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게 탐색이잖아요. 탐색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얘기해 줘야 되죠? 클라이언트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묘사예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현재 상황, 그것과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환경들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탐색 묘사예요.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막 힘든 상황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그 감정이 막 표출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감정이 막 표출되면은 이렇게 마음이 어때? 후련해지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감정 정화다를 얘기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환기예요, 환기.
영어로는 얘를 벤틸레이션이라고 해요. 벤틸레이션은 감정 정화 또는 환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 대해서 탐색하고 묘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감정이 표출되고 그걸 통해서 감정의 정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클라이언트에게는 굉장한 부분 문제가 또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감정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게끔 의도적 감정 표현과 통제된 정서적 관여를 통해서 환기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탐색과 묘사와 환기는 같이 와요. 탐색 따로, 묘사 따로, 환기 따로가 아니라 탐색 묘사하다 보면 환기가 되고 또 이제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시 탐색하고 묘사하고 환기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할 수 있게끔 클라이언트를 도와야겠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힘들었던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이런 탐색과 묘사를 문제에 관련돼서 탐색과 묘사를 잘하고 그걸 통해서 환기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잘 질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초점을 잘 잡아줘 가면서 이런 경우는 어땠냐 좀 더 얘기를 해봐라. 그런 경우에 당신과 가족은 어떤 경험을 했었냐 어떤 상황이었냐 얘기 한번 해봐라. 따님하고 그렇게 싸우실 때 옆에 있는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그렇게 따님에게 어머님이 막 화를 내셨을 때 따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어머님 마음은 그때 어떠셨나요? 이런 거 물어봐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두 분이 많이 갈등하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얘기하죠. 탐색하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 어머님은 따님에게 그렇게 반응하셨어요? 그럼 또 어머님이 막 얘기하죠. 그럼 어머님이 막 이제 감정이 막 올라와서 어때요? 막 이제 막 우시기도 하시고 막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그 사회복지사가 이제 마음의 안정도 시켜주고 좀 진정할 수 있게 도와주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하시죠. 이제 이게 정화가 된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이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탐색하고 묘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관계 형성에서 배웠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감정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럴 때 우리는 통제적으로 정서적 관여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면접 기술에서 배웠던 것처럼 적절하게 질문해주고 요점 정리도 잘해주고 또 명확하 물어봐주고 그쵸? 그 다음에 감정의 반영도 해주고 바꿔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탐색과 묘사와 환기가 일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뭐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어땠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쭉 말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담, 면담하는 기법에서는 너무나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지금 앞서 쭉 얘기했던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 이거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심리사회 모델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관점이 상황 속에서 개인은 어떤지 돌아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클라이언트가 뭔가 말할 수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은요, 자, 클라이언트와 그들을 둘러싼 환경 및 주변 인물들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야겠죠. 당연하죠. 내가 지금 이럴 때 너희 딸은 어떠냐, 뭐 상호작용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클라이언트 자신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지금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도 도와주고 그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감정들이 나타나는지 잘 알 수 있게끔 클라이언트가 표출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을 이 개입기법을 쓰면서 또 어떤 개입기법이 동시에 와요. 탐색 묘사 환기가 또 같이 오는 거예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바로 상황 속에서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거, 상황 속에서 클라이언트가 어땠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입 기법은 주로 이제 어떤 기법의 어떤 사례를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아버지가 딸의 비행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딸이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뭐 아버님을 당황하게 하나요? 어떤 행동이 당황하게 하나요? 아버님이 그렇게 막 화를 낼 때 어머님은 어떠신가요? 또 다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뭐 이런 거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싸우실 때, 이제 부부가 싸울 때,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뭐 이런 것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와 관련된 다른 사회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황들은 어떻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지, 작동되고 있는지를,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내가 막 반응할 때 딸은 나한테 막 이러더라. 근데 옆에 있던 엄마는 이렇게 반응하더라. 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인 관계,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서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거기서의 각각의 사람들은 감정은 어떤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물어보는 그럴 때에 질문하는 기법이 바로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막 부부싸움 때문에, 부부 갈등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싸울 때, 그럼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행동하나요? 아이들은 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하냐,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냐, 뭐 이런 것들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자꾸 싸울 때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또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게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직접적인 계획 기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성격과 행동 사이의 역동성을 성찰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도 잘 몰라요. 클라이언트도 잘 모르는데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렇다는 걸 클라이언트로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뭔가 감정 표출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거를 클라이언트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동 또는 성격 사이에서 역동적인 어떤 패턴을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클라이언트의 역동성 또는 행동 패턴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죠.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아 내가 그렇구나 이거예요.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구나. 자, 그러면은 이 질문, 이 기법은 어느 이론에 근거하여서 나온 걸까요? 이게 바로 대상관계 이론에서 근거한 계획 기법이에요. 너가 그럴 때마다 그러지 않아?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하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혹시 애한테 큰애를 잡지 않아요? 라고 묻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화가 날 때마다 혹시 매번 중독적으로 쇼핑하지 않나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마다 괜히 쓸데없이 아이를 건드리면서 아이하고 싸우지 않나요?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을 막 돌보는 방법으로, 어, 돌보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그렇게 막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최선을 다했듯이 누군가 나에게도 최선을 다해야지 관계에서 만족스럽지 않나요? 그런 경향은 없나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가 되는 행동이 있어요. 자, 이 엄마가 아이하고 관계가 너무 나빠요. 실은 이제 아이 때문에 이제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애가 말을 너무 안 듣는다. 너무 나한테 반항적이다. 근데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자기한테 너무 화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또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너무 아이한테 지나치게 과도하게 통제하고 간섭하고 화를 많이 내요. 근데 그걸 쭉 들여다보니까 문제와 관련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라는 관점을 쭉 보고 탐색, 환기, 묘사를 딱 시켰어요. 그랬더니 엄마의 패턴이 조금 드러나요. 아빠하고 싸우는 날 애를 잡아요. 아빠하고 싸울 때마다 분풀이가 안 되니까 분풀이 대상으로 아이의 조그만 행동에도 막 과도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엄마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걸 물어봐 주는 거죠. 혹시 그러지 않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만약에 자녀와의 관계가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얘만 보면 짜증이나 화가 나요. 그런데 혹시 예전에 엄마와의 하군 아빠와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요? 혹시 엄마나 아빠가 당신한테도 그런 감정을 느끼진 않았나요? 그게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엄마한테 그렇게 막 짜증이 엄청 나지 않았나요? 지금 그게 자녀와의 관계에서 다시 되풀이되는 건 아닐까요? 뭐 이런 걸 물어봐 주는 게 역동적인 고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내 행동 패턴이 이렇구나. 근데 이게 과거에 내가 그러한 관계에서 느꼈었던 게 또 다시 되풀이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항상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신분석 이론, 대상관계 이론, 체계 이론 이런 거에 입각해서 이 심리사회 모델을 만들어졌고 계획 기법들도 그렇게 도출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달적 성찰은 이건 어느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정신분석 이론이죠. 과거를 고찰하는 거죠.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경험, 원가족과의 경험, 유아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 나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 이런 감정이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 당신 엄마하고 경험은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 경험에서도 이렇게 지금 나타났나요? 뭐 이런 거. 과거는 어땠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발달적 성찰이나 역동성 이해도 실은 과거의 경험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 발달적 성찰은 좀 더 역동성을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거의 영향력을 깊이 파헤쳐가는 그러한 개입 기법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해결되지 않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현재 당신에게 문제를 이렇게 미치고 있군요라고 하는 걸 통찰 주는 거죠. 이건 아까 정신분석 이론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거와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게 발달적 성찰이에요. 어린 시절의 나의 아니면 예전에 과거의 나의 가족과의 경험, 어린 시절의 경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이것이 현재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바라다보게 만드는 거고 그걸 통해서 현재 나의 행동 패턴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역동적 성찰입니다. 물론 이 역동적 성찰은 과거의 영향 때문에 행동 패턴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현재의 문제와 관련돼서 행동 패턴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하고의 관계가 되게 나쁠 때마다 뭐 자녀하고 싸우더라. 이런 패턴을 이해하는 건 꼭 과거 문제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어찌 보면 역동적인 성찰은 또 과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게 내가 남편한테 기대가 되게 많아. 왜? 어렸을 때 내가 엄마한테 채워주지 못한 기대를 남편이 채워주길 원하는데 남편이 안 채워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남편한테 늘 화가 나요. 그리고 이 화나는 감정을 남편한테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누구한테 하더라? 아이한테 하더라. 퍼붓더라. 이게 역동성 성찰, 즉 패턴을 이해하고 이 패턴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발달적 성찰로 넘어가서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게 현재 문제에 영향을 미쳐서 그게 나의 행동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이 막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다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연결되고 얽히고 설키고 모두 활용되고 통합되어서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역동적 성찰은 행동 패턴 파악하는 거, 그래서 아, 내가 이럴 때마다 이러는구나를 이해하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발달적 성찰은 내가 이런 거를 어렸을 때의 감정과 경험에 비춰봤을 때, 아, 이런 걸 어렸을 때도 나 느꼈지. 이런 거죠. 예전에도 이랬었지. 예전에 그때 경험이 이랬었지. 이거를 통해서 나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하기도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록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쓰는 기법을 우리가 직접적인 계획 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번에는 간접적인 계획 기법은 환경에 대한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클라이언트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개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환경 개입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자원이 부족할 때 자원을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자원이
연결할 자원도 없을 때 자원을 창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옹호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람직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한 환경과 또 이 클라이언트 간이 잘 상호작용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 이렇게 이제 간접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직접적인 것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랬을 때 간접적인 개입을 같이 하는 거죠. 환경에 개입한다. 이제 간접 개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간접적인 개입이 참 중요하죠. 때로는 중요한데,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직접적인 개입 기법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간접적인 개입 기법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개입 기법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실은. 그냥 환경에 개입한다. 환경에 개입하는 게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 문제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환경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찾는다거나 서비스를 찾는다거나 만든다거나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뭐 연결한다거나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환경에 개입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환경에 대한 개입을 구체화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 심리사회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환경에 개입하기 위한 간접적인 개입 기법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복지사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 다 중개자라고 나왔네요. 중개자가 아니라 뭐죠? 두 번째 자원 개발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PPT 수정을 안 했네요. 자원 창출이죠. 중개자 역할. 중개자 역할. 자, 중개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 쭉 아래 내려온 그 다음에 옹호자. 자, 죄송합니다. 자, 개입기법에서 중개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예요. 자원을 제공을 하는데 우리 기관에서 해주지 못하는 거는 다른 기관에서 클라이언트가 받을 수 있게끔 연결하는 거, 또는 의뢰하는 거, 이런 거 연결하는 게 이제 중개하는 역할이다. 이미 알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우리가 중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적절한 자원이 클라이언트에게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외에 우리가 자원이 없어요. 뭐 자원이 없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분을 위한, 이 클라이언트를 위한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지역사회, 우리 기관에 지금 그런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마땅히 하는 기관이 없어서 의뢰할 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연결시켜 줄 때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지역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자원 창출하는 거, 자원 개발하는 거죠.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옹호자의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옹호자의 역할은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클라이언트가 어떤 클라이언트 이익에 대변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대신해 주는 거죠. 또는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가 그걸 잘 해내지 못할 때 우리가 그의 입장에 대신해 서서 그거를 어떤 권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옹호자의 역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간접적인 개입 기법은 우리가 사회복지사 역할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역할 이외에 간접적인 역할들, 그쵸? 중개자, 자원 개발, 자원 창출, 옹호자, 뭐 내지는 뭐 여기는 안 썼지만 뭐 또 뭐가 있죠? 중재자, 뭐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개입들을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개입하여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리사회 모델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하나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가 이제 실천 영역에서 뭔가 이렇게
토대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관점을 주는 거는 굉장히 좋았고, 또 우리 이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공헌을 많이 한 그러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신분석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틀에서 조금은 벗어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모델을 만들 당시에 메리 리치먼드라든지 고든 해밀턴이 이 모델을 정립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전히 진단주의의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얘기했지만 메리 리치먼드, 고든 해밀턴, 플로렌스 홀리스 모두 다 진단주의 학파예요. 진단주의 학파는 뭐예요? 인간의 문제를 내면에 보다 있다라고, 내면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그거에 대한 개입도 내면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제 그거에 많이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중요시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정신분석 이론에서 또는 대상관계 이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관점인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많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개입을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간접 개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게 좀 한계로 볼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이제 그런 진단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 그리고 되게 장기 모델이에요. 이 심리사회 모델도. 이제 그런 한계, 문제점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바라봐라. 그래서 뭐, 펄슨 인 인바이러먼트 관점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은 왜 환경에 대한 개입이 조금 소홀히 됐다는 거. 그래서 내면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 개입 방법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심리사회 모델이 갖고 있는 아주 큰 한계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업 잘 들으셨나요? 자,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를 실시할 거고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9주차 수업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 모델 세 번째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